네, 20분이 됐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두 번째 세션을 맡게 된 한영국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 토요일이라는 시간에 또 이 오후 시간을 할애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우선은 뭐 제가 한 50분 정도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받았는데요. 저에게도 중요한 시간이고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컨설팅부터 여러 가지 어떤 상담을 해오면서 그 도움을 드리는 입장이니까 제가 쓰는 용어들이 조금은 그 회계사로서 쓰는 용어들이 좀 섞여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늘 이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경영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투하하는 리소스에 대한 기회비용을 따져서 그 기회비용 이상으로 무엇인가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의사결정을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영자의 어떻게 보면 능력이자 특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코 기회비용보다 더 나은 의미로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에 자켓 좀 벗겠습니다. 네. 먼저 이걸 열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혹시 그 최근에 넷플릭스 저도 이게 아직 1편을 다 보지를 않았는데 네. 네. 1편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아니 그냥 이거 누르면은 저기 URL로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 혹시 이 선산이라고 하는 그 뭐 시리즈인데 보신 분 계신가요?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떴어요. 저도 아직 1편을 못 보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보질 않았는데 앞부분에 시작할 때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최근에 들어서 핵심적으로 좀 전달드리고 싶었던 내용과 좀 연결되는 것 같아서 조금 갖고 와봤는데 유튜브에서 제가 한번 따봤거든요. 잠깐 보고 계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윤명기 씨 모르세요? 윤서아 씨 작은아버지인데요. 저한테 작은아버지가 있었어요? 선산이 하나 있어요. 그 선산의 유일한 상속자세요. 당신 동생이라고. 배다른 동생. 나도 우리 삼촌 선산에 자격 있는 사람이야. 저희 회사가 그 귀찮은 선산 사겠습니다. 그럼 갖고 있어봐야 재수가 없지. 이 빨빨 처분하는 게 안 낫겠어요? 예, 뭐. 정상이 있었고 누군가가 근거리에서 총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볼까요? 네.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내용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제가 잠깐 이제 요약을 한번 해드리자면 첫 시작이에요. 이게 거의 뭐 저도 뒤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는데 그 작은 아버지라는 분이 돌아가셨다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그런데 방금 여자분 있잖아요. 그 김현준가 하는 이 여배우의 아버지하고 9살 이후에는 만나질 않았어요. 예.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동생이 있다라는 거를 모르는 상태죠. 근데 아버지랑은 어쨌든 연이 끊겼고 아버지는 이제 한참 전에 돌아가셨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의 유고 소식을 듣고 유일한 가족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일한 가족 개념인데 실제는 약간 상속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확인을 하고 어쨌든 장례 절차를 또 치러야 되는 어떤 상황에 불려가서 결국에는 이렇게 어쨌든 가야 되니까 가서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형사가 하는 말이 작은 아버지가 선산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남편 아주 그 철 없는 남편이랑 같이 젊은 남편이랑 같이 거기를 형사 그 경찰서를 갔는데 형사가 그 얘기를 하고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 선산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혹시 뭐 어떤 유산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돌아 나오면서는 상속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두 마디가 있어요. 이제 그 뒤에 스토리들은 드라마니까 한번 보시고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은 어디선가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제 느낌 같은 느낌으로는 오늘 처음 듣는 내용들이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봤었을 때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가슴에 잘 담아두셨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은 이제 작은 아버지였지만 우리는 뭐 작은 아버지까지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아버지 아니면 저희 할아버지 때에서 내려오던 선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 뭐 기준시가 뭐 이런 거 따져 보니까 한 100억 정도의 시가를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대표님을 모시고 뭐 사망 이야기 뭐 이게 상속 이야기 하기가 조금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내일 당장 혹시 죽더라도 죽는다는 의미를 두고 오늘 하루의 삶을 봤었을 때 더 의미 있게 느껴져서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저는 어떻게 뭐 거부 반응이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 그 완성하고 만들어 나갔던 것들을 내 후세대에 오늘 다음 바로 제목이 나오는 석세션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어쨌든 그 선조부터 내려왔던 선산이 있는데 시가가 한 100억 정도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사망이라는 건 이제 사건이 그냥 일시에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어떤 선택권이 사실은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증여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세무사님이 많은 설명을 하셨겠지만 상속과 증여는 사망이라는 시점 이후에 재산이 석세션 되면 기본적으로 상속이고요. 그 전에 하게 되면 증여예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 그래서 증여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100억짜리 선산을 저한테 증여를 하시겠대요. 저 말고도 제 형제들이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가족들이 있는데 제가 좀 믿을만 한 것 같아요. 저를 좀 믿고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100억짜리 선산을 저한테 증여를 하시겠다라고 어떻게 할래라고 물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끝까지 기다리셨던 제가 대표님, 네, 혹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모르시겠어요? 분할해서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증여를 받을지 안 받을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 주는 거는 받아야 되겠다. 혹시 뒤에 잠깐 하실 얘기 있으신 것 같은데. 아, 네. 그게 걱정이 된다. 그래서 안 받으실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받긴 받는다.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드렸으니까 대표님 혹시 어떻게 받으시겠어요? 귀찮아요. 아, 귀찮다. 뭔가 이 귀찮음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제 가까운 이제 최근 들어서 있었던 그리고 작년에 제가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연구소에 이제 소장으로 있을 때 제 그 밑에 직원이 있었어요. 아주 똑똑한 직원이거든요. 미국에서 박사도 2개나 따고 그래서 어쨌든 연구소에 들어와서 열일을 하는 친구고 급여도 적지 않게끔 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밥값을 안 내요. 네, 밥을 제가 사면 커피라도 한 잔씩 샀었는데 커피값도 안 내요. 그 옷도 보면은 막 계절이 바뀌어도 그냥 거지같이 다니는 거예요. 얘가 꽤 잘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냥 궁금해서 내가 뭐 개인적인 걸 물어보는 건 좀 그렇지만 요즘 혹시 무슨 일이 있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당동에 그 빌라가 있는데 다세대 주택 빌라가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사전 증여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사전 증여 금액은 정확하게 오픈을 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제 몇십억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증여를 받고 그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대출 금액은 우리가 이제 급여로 받는 수준에 비하면 좀 큰 금액이겠죠. 제가 봤었을 땐 대략 한 2~30억 정도 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30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두고 30억에 대해서 뭐 대출을 받았다면 이자율이 요즘 좀 이제 기준 그 이율이 좀 높으니까 한 5%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5, 3, 15, 1년에 이자만 1억 5천이죠. 그죠? 이 친구가 연봉 1억 5천은 안 됐거든요. 예, 그거보다 조금 낮았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급여를 받으면 자기가 그 급여의 100% 다 이자를 내고요. 그리고 이 빌라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좀 있겠죠.
예, 그 사실 좀 오래된 거라 임대소득이 높진 않아요. 위치가 그래서 가격이 비쌀 뿐이지. 자, 어쨌든 그거 다 하고 자기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핸드폰비 내고 뭐 나름대로 뭐 하고 나면 사실은 밥을 한 번 사는 거는 정말 어렵대요. 그래서 커피도 원래는 스벅에서 늘 스벅을 먹었었는데 얘가 항상 1,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자, 이 친구의 삶을 봤었을 때 이 친구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삶을 놓고 보면 좀 물음표가 달린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퇴직을 앞으로 한 10년, 20년 있다가 한다라고 하면 그 친구도 그 정도 시점이 되었었을 때 그 친구가 훨씬 저보다 여유롭게 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여기서 잠깐 하나를 멈춰 놓고요. 우리 지금 여기가 그 금천구인데 금천구에 버스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유명한 버스 회사 두 군데가 같은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때 있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시는 지인 쪽 관계가 돼서 제가 그 아들이랑 상담을 한번 해줬어요. 왜? 승계와 관련된 가업 승계와 관련돼서. 원래 할아버지 때에서 아버지 때로 승계가 됐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승계를 하는데 이 친구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미국에서 결혼을 했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고 거기서도 그냥 중산층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친구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주식에 대해서 아버지가 일부 또 사전 증여를 해주신 거예요. 자, 해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니까 받아야 된다 생각했잖아요. 그냥 받았다라는 거죠. 일부를. 자, 그러고 나서는 결국에는 자금 출처 문제가 있다 보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세금 부분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자기의 생활 수준이 안 돼서 결국에는 한국으로 귀국을 해서 승계를 받기 위해서 어쨌든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 중이긴 해요. 그런데 아무튼 삶의 진로는 미국에서 있을 때보다 훨씬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업 구조상 그 사업 구조는 자녀가 특별하게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없어도 빠른 시간 안에 승계를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거의 다 시스템화 되어 있고 직원들이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또 물음표를 하나 남겨놓으면 과연 지금의 그 버스 회사들의 어떤 구조가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일부 운영을 하고 있는 그 구조가 과연 지속될 것인가? 지금 뭐 전기차로 바뀌고 전기버스로 다 바뀌고 있고 국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도 줄어들 거고 실제는 공공의 어떻게 보면 교통 체제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가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놓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질문 해볼게요. 선사는 100억짜리를 어쨌든 받아서 내가 그 100억을 누리질 못할 것 같아요. 왜? 내 자녀에게 또 그 선사는 물려줄 거죠. 그런데 100억짜리를 받는데 아까 50억 이야기하셨는데 50억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기타 재산을 생각하면 50억 정도를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평생 내 능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자만 1억 5천씩 내면서 원금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죠. 그죠? 원금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1억 5천 그 이상으로 내가 내면서 결국에는 내 삶은 힘들게 살면서 피폐하게 살면서 선사는 그냥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되는 거죠. 저 같으면 안 받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선택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 주니까 받는다? 이 선산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그 여기 계신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 이렇게 선배님들이 계신데 저희 자녀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탄생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모님이든 아니면 남자를 잘 만나서 결혼해서 사랑의 어떤 과정에서 이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개인이 태어났어요. 그렇죠? 개인이 태어나서 우리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성장해 왔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의 거의 많은 부분들을 받으면서 성장한 다른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조용하죠? 근데 법인이 있어요. 제가 사랑을 해서 낳은 아이는 개인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정말 마음으로 정말 다해서 태어난 아이는 법인인 거예요. 그 법인이 그전에는 개인 사업자였다가 법인으로 전환이 됐건 어쨌든 법인이잖아요.
법인의 개념은 상법상으로 법이 인정한 하나의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인간처럼 하나의 어떻게 보면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희가 개인 사업자 하실 때 과정이 있으셨잖아요. 그때는 내가 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돈도 쓰고 했었다라고 하면 법인으로 딱 바꾸고 나니까 뭐 세금은 좀 관리가 좀 되고 뭔가 했는데 약간 복잡한 것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세금은 좀 덜 내는 느낌이 있어서 괜찮다 생각을 했어요. 세금을 계속 덜 냈었어요. 거의 종합소득세로는 어마어마하게 내다가 법인에 세금을 법인세만 좀 내고 남은 것들을 나 급여 한 500만 원만 갖고 나오면서 세금 얼마 안 내고 쌓아놓고만 있었던 건 거죠. 세금을 안 내니까 괜찮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써야 할 일들 아까 얘기해드렸죠. 내가 재산이 얼마인가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 삶을 누리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어떤 이 자금 흐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부족한 거예요. 빠듯한 거예요. 개인 사업자 할 때는 정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법인을 하면서 갑자기 가난해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급한 마음에 필요할 때마다 돈을 조금씩 그냥 갖고 와봤죠. 그 금액이 뭐였어요? 가지급금이죠. 가지급금은 말 그대로 지급이 된 돈이지만 가짜로 지급된 거니까 실제 지급된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시 되돌려놓아야만 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은 안 낸 것 같지만 결국에 내가 잠깐 빌려 쓴 거고 다시 되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폐업을 하건 아니면 내가 상속을 하건 상관없이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돈으로 남아 있었던 건 거예요. 그렇죠? 결국에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소두가 좀 긴 것 같지만 이게 좀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선산이 100억짜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키운 그 법인이 상증법상 기업가치평가를 했더니 100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나 아니면 어쨌든 할아버지가 딱 봤더니 야, 이 녀석이 좀 이 회사를 잘 이끌고 갈 것 같아 라고 하고 이 선산이 아닌 100억의 가치가 있는 기업을 저한테 증여하겠다는 연락이 온 건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대표님께 이제 그런 어떤 사업이에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하고 계신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일 거예요. 어떤 업종인지도 잘 모르고 그 100억을 짜리 회사를 증여해 주시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일단 받아놓고 대안을 찾아보셔야죠. 자,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우선은 상증법상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우리가 자산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다 제하고 남아있는 순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 평가하는 기준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다 제한 실제적인 가치로 평가받은 것이 100억이니까 뭐 부채가 얼마 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상속 받을 때 상속 포기를 할지 하는 게 그 연관된 부채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또 다른 부채가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순수하게 100억짜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우선 받아놓을까요? 자, 이걸 우선 받아놔요. 자, 제가 선산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제가 조금 호루 자식인 거예요. 그 이미지는 괜찮은데 지금 또 제가 이미지가 나쁘지 않죠. 이미지는 괜찮은데 아주 속이 아주 나쁜 놈인 거예요. 선산을 받아서 선산은 잘 지켜서 세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선산 100억 아까도 봤죠. 여기 그 말썽쟁이 그 산 뭐 하려고 이거 빨리 저한테 파세요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금매로 확 팔아버리는 거예요. 금매로 팔면 조금 싸게 팔겠죠. 한 80억에 팔았어요. 세금 아까 50억 얘기했으니까 50억 내고 30억 남았죠. 저는 지금 또 소득이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도 고소득자니까 내 소득을 하는데 재산이 갑자기 30억이 생겼어요. 나쁘지 않죠. 선산 내가 받아서 이마에 포켓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저희 그 종가 쪽에서는 욕을 하겠죠. 이놈 잘못 키웠다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쌩 까고 저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법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100억짜리도 받는다고 했잖아요. 자, 법인을 받았어요. 세금을 어쨌든 내야 되는데 금매로 팔고 싶어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받은 기업은 100억으로서 가치가 있는데 그 100억을 선사는 금매로 80억에 팔 수 있었는데 이 법인 100억을 금매로 팔 수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 수 있겠냐? 판다라는 건 누구가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사는 그래도 요 드라마에서는 골프장을 짓기 위해서 그 선산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가치를 높게 파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중소기업은요 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M&A 시장이 요즘 활성화된다라고 하고 비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도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전혀 활성화되고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상층법상 가치로 평가한 건 상층법은 상속증여세법이에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치를 평가한 것이지 실제 의미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딱 와보면 어떤 기업을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 나한테 경제적인 이익이 더 플러스가 되어야만 되는데 실제는 딱 봤더니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어떤 것들을 생산해. 그러면 거기에 핵심 인력 아니면 핵심 기술만 갖고 와서 내가 갖고 있는 공장이 있다면 거기서 돌리든지 아니면 새로 뭔가 만드는 거가 결코 저 투자보다 비싸지 않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 가격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건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법인 이익이 100억 정도 되려면 뭐 하루 이틀 운영했겠어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누적되어 있겠죠. 그 누적되어 있는 그 안에 여러 가지 리스크, 제가 뒤에서도 보여드릴 건데 많은 리스크들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나는 그걸 모르고 통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그 책임에 대해서도 불안한 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사는 어쨌든 금매로 가져가서 자기 입맛대로 골프장을 만들든 리조트를 만들든 할 수 있으니까 누군가가 사갈 사람이 잘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나오겠지만 법인은 사갈 사람이 없다라는 걸 전제를 한번 깔고 싶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자주 보지 못하지만 간혹 한 번씩 M&A가 일어나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 100억의 그 법인을 너한테 증여해 줄게 해서 저는 덥석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50억을 어떻게든 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돈 한 20억에다가 한 30억 대출 받아서 한 50억을 밀어넣고 매년 1억 5천씩 원금도 못 갚으면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이 회사가 자 여기서 다 질문요. 대표님이 혹시 지금 운영하시는 기업이 대표님이 어쨌든 아프시거나 아니면 자리에 물러나시게 되면 이 기업이 지금 현재처럼 잘 돌아갈까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예, 그게 바로 지금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신 거예요. 다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1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갔었을 때는 어떨까요? 3년이 지나갔었을 때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자리를 비운 거에 대한 아직까지 주변에서 내가 뭐 그 연결돼 있을 수도 있고 혹시라도 완전히 어떤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 회사는 급격하게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어쩌다가 제가 사망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케어도 못 해주잖아요. 상속세를 내기 위한 100억의 법인의 가치로 세금만 내고 바로 다음 연도가 되면 이 회사는 평가를 해봤더니 50억짜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1년이 더 지났더니 20억짜리가 되어 있어요. 3년이 지났더니 10억짜리가 되어 있는 건 거예요, 회사가. 자, 그러면 제가 증여를 받았어요. 세금을 얼마 냈어요? 50억을 냈죠. 3년이 지났더니 가치가 10억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50억을 쓰고 10억을 어쨌든 얻었어요. 그거 뭐 다 팔고 기계 팔고 했더니 10억은 건질 수가 있으니까 40억을 제가 잃은 거죠. 저는 100억짜리 법인을 받음으로써 제가 40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 인생 자체를 40억을 메꾸기 위해서 남은 인생을 소비해도 다 해결 못할 수도 있을 만한 크나큰 고통에 빠진 거죠. 그죠? 네. 응? 그러니까 그래서 네.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좋고요. 네, 토론하는 분위기 좋아요. 예, 좋긴 한데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핵심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법인을 어떤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만들어서 석세션 넘겨주면 선상과 같은 회사가 될 거고요.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넘겨주면 결국에 세금 폭탄만 넘겨주는 거다. 자, 우리가 증여할 때는 내가 이거 증여 받아 안 받아를 그거 하나만 갖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상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법인 100억짜리 말고 옆에 개인 건물 100억짜리가 또 있는 거예요. 아니면 50억짜리가 있다고 할게요. 100억까지 말고 왜 개인적인 자산을 모아갖고 50억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자녀가 상속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150억이니까 그와 관련돼서 세금을 한 70억 넘게 냈겠죠. 내야 되는 상황인데 뭐 다 낼 수는 없어요. 뭐 연부연납도 하고 대출도 받고 했겠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선택적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법인 같은 경우는 방금처럼 내가 40억을 잃을 것 같으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빼고 이 건물만 받을게. 안 되거든요. 상속을 포기하면 전체를 포기하든지 받을 거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계산을 해보는 거죠. 법인은 예상컨대 3년이 지나면 10억이 된다는 가정이라면 이게 50억짜리니까 결국에 내가 40억 빼고 해도 조금 남네? 그럼 받겠다. 그리고 법인을 내가 잘 어떻게든 좀 유지를 해보든지 잘 팔아보든지 하겠다. 이럴 거라고요. 결국에 또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우리가 법인을 이렇게 자식처럼 잘 키웠지만 개인 재산 또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인과 관련된 게 아니라 개인 재산만큼은 어쨌든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법인을 잘못 승계해 주니까 갖고 있던 개인 재산도 홀라당 날려먹는 효과가 된 건 거죠. 상속이 아니라 미리 무엇인가의 증여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때는 진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을 거다라는 건 거죠. 나는 충분히 진짜로 많은 것을 남겨놓고 유산을 남겨놓고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꾸 유산하고 상속 이러니까 마음이 좀 무겁기는 한데 저는 뭐 어제도 사실 강의 교육을 좀 했고 그 교육하는 시간이 2시간이지만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삶이 또 그 가족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하고 저의 유산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게끔 제가 어쨌든 이곳에 사라져도 그분들에게 뭔가 남는다라고 하면 의미 있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그 기업을 키우고 지금 또 충분한 어떤 여유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를 계속해서 일구고 계신 이유들은 무엇인가를 의미 있게 남기는 거거든요. 제가 어제 강의 들으신 분이 선사한 이야기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는데 자기는 그냥 받아가지고 그거를 국가에 환원하겠대요. 그래서 남으시라고 저랑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사회에 공헌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걸 남기고 싶은 건데 이런 방식이라면 남겨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건 거죠. 자, 그래서 소두가 좀 긴 것 같지만 주요 핵심적인 얘기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어떻게 할지를 뒤에서 좀 말씀드릴 거고 기업과 관련돼서 어떻게 어떤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지까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시간이 그렇게 여유로울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자, 그래서 제가 오너 CEO의 기업 자산이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리고 석세션 플랜이라고 해서 승계 플랜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우선은 첫 번째 타이밍에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서 결국에는 법인인 이 기업 자산을 다음 세대로 넘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세금은 어쨌든 반이 날아간다라는 가정하에 보면 단순 논리로 제가 좀 멀쩡해요. 그 스토리를 따라와 보세요. 제가 좀 그냥 멀쩡해요. 왜 힘도 좀 쓰고요, 머리도 좀 쓰고요. 어디 가서 뭐 약간 이렇게 이제 잘 하고 다녀요. 그래서 오늘은 녹화가 안 되니까 막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 와이프가 저를 다른 데 석세션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비유가 좀 이상한가요? 잘 들어보면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저희 와이프가 다른 사람한테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보내버리려고 해요. 근데 보냈어요. 그럼 그 사람도 얘 좀 부려먹기도 괜찮고 나쁘지 않은 거예요. 데리고 살면 되겠죠. 그런데 50%의 세금을 내고 석세션이 가능한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선 팔 하나가 잘려서 가야 돼요. 다리 하나가 잘려서 가고요. 머리는 좀 자르면 안 되는데 머리도 뇌를 한쪽 부분을 드러내고 어쨌든 반 정도가 잘려 나간 상태에서 넘겨줘야 되는 건 거예요. 꽤 멀쩡하게 사람 구실을 하고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어쨌든 놈이었는데 저쪽에서 받았더니 운영하기 힘든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기업이 기본적으로 승계를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넘겨섰을 때는 이런 상황이 당연히 벌어지죠. 그죠? 방금 제가 얘기드렸던 스토리라면 그죠? 그래서 국가에서 그럼 안 되겠다. 통째로 그냥 넘겨주고 그 세금 부분을 지금 이렇게 팔 하나 떼지 말고 나중에 떼는 걸로 하자라고 하고 뒤로 유예해서 결국에는 승계를 원활하게 하는 제도들이 2개가 있고 그 외에 조금 다른 개념의 약간 또 특례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국가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석세션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어요? 국가의 기본적인 모든 정책의 핵심은요. 고용 유지예요. 고용률에 따라서 결국에는 정권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이 어떤 투표 뭐 이런 것들도 다 달라지고 미국조차도 그렇잖아요. 고용률 지표가 딱 뜨는 순간 그때부터 막 표가 다 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에 기업이 석세션 될 때
멀쩡하게 보내주는 이유는, 거기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이유는 고용이 승계되게끔 하기 위한 건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고용이 이제 전제들이 고용이 승계되느냐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제가 가압상속공제 얘기를 드릴 거고, 거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특례, 그 승계 관련된 주식 특례가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릴 거고, 거기에 관련돼서 사업 무관자산 관련돼서 얘기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방안인데 이 방안도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내용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일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장표를 끝내고 나서는 제가 기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어떤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보고서를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서 여기 오신 대표님들에게는 무료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하고, 24년도 혹시 결산이 아직 안 끝나셨을 거니까 24년도 매출액만 알려주시면 24년 걸 반영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은 뭐 짧게 개념만 알고 가시죠. 프린트아웃을 다 해드릴 수 있고 파일도 다 공유해드릴 거니까 내용은 좀 더 보시되, 앞 시간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세법 개정안 했는데 너무 깊이 있게 막 다뤘는데 실제는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룰 건 아니죠. 어떤 느낌적인 느낌,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어떤 방향성인지 이 정도 느낌은 될 것 같아서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압상속공제는요, 10년 이상 경영했었을 때 1000억까지 공제를 해준다. 방금 법인을 100억에 평가했죠? 아니, 1000억까지 평가된 것도 결국에는 세금 안 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넘겨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관련돼서는 법인 개인 모두가 가능하다. 뭐 이 정도만 보면 되겠죠. 매출액이 1조 원이에요. 여기 1조 원 넘으시는 분 혹시 계시면 제가 따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1조 원은 안 되시죠? 한 9,800억 정도는 돼도, 그렇죠? 자, 그래서 가압상속공제 어쨌든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세금 환부 안 내고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피상속인의 요건과 상속인의 요건, 그리고 재산이 어떤 부분들이 되는지에 대한 조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프린트아웃이든 아니면 파일 받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어디든 찾으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과거보다 좋아진 것들을 말씀드리면, 사후 관리 조건이 여기서는 기간이 원래 10년에서 7년,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으니까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관리를 안 해도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법인 100억짜리가 넘어갔었을 때 1년, 2년, 3년 갔었을 때 그렇게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지금 AI, 챗GPT, 그리고 딥시크,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죠? 양자 컴퓨터, 진짜 뭐 2030년 되면 현재 직업의 56%가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지 안 서 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체가 과연 5년을 버틸 수 있을까, 최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나도 여기 안에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세금을 물리게끔 되어 있어요. 가압상속공제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는 가압상속공제 받으면 끝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압상속 200억이에요. 상속 대상 재산이. 가압상속공제를 적용을 하면 영원, 네, 가압상속공제를 적용을 안 했더니 90억의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다. 되셨죠? 반까지 뭐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될 거로 보여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증여특례예요. 이거는 상속돼서 상속 시점이 아니라 미리 하는 개념이거든요. 자, 미리 이 내가 가진 회사의 주식을 미리 증여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아까 사전 증여, 뭐 일반으로 우리가 증여 많이 얘기 들었잖아요. 그 개념으로 하는 건데, 가업과 관련된 주식과 관련돼서는 하나의 특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물, 이건 특례 안 주죠. 왜? 그냥 건물, 그거는 임대 이런 거를 하는 건 거니까. 근데 이 기업은 고용을 유지해서 가져가는 거니까 혜택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어떤 혜택인지 보니까 기본적으로 10억을 빼고요. 600억까지 10억을 빼고 그 다음에 10% 과표로 해서 120억까지 120억을 초과하면 20%까지 600억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식 평가를 했었을 때. 어쨌든 600억까지 해서 하면 300억이 세금으로 갈 걸 많이 줄일 수는 있죠. 그죠? 맥시멈이 여기 20%니까 많이 줄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도요. 나중에 상속이 발생되면 이때 사전적으로 해서 주식 특례를 했었던 주식들을 다시 상속 대상 재산에 집어넣어서 상속세를 다시 재계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뭐지? 약간 우리 그 급여 같은 거 받거나 아니면 이자 받을 때 원천징수 떼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다시 계산해가지고 원천징수 제가 어제 원천징수 영수를 받았거든요. 제가 환급을 다음 달에 한 2천만 원 받더라고요. 왜? 괜찮죠?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에요. 근데 어쨌든 미리 뗐던 돈이죠. 지금 그 다 내 돈이거든요, 원래는. 근데 받으니까 기분은 좋죠. 다음 달 10일 날 월급 날에 주겠다고 돼 있던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보면 미리 뗐다가 실제 상속이 일어나면 그때 다시 계산해서 모자라면 더 걷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걸로 또 끝난 게 아니죠. 다만 뭐 어떤 때 이게 더 유리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주식이 가치가 아까 우리가 100억이었는데 그 상속 시점이 10년 후도 될 수 있고 20년 후도 될 수 있잖아요. 20년 후에는 500억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는 500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높겠죠. 근데 여기서 100억에 했었으면 20년 지나서 500억이 됐었어도 이때의 가치로 계산해서 전체 세금 계산하겠다라는 거니까 나중에 낼 상속세를 지금 미리 상속세를 낸다. 지금의 시가 개념으로 해서 낸다. 그러니까 증가할 거로 예상이 든다라고 하면 활용하기 상당히 좋죠. 미리 하시는 게 반드시 맞겠죠. 그러면 스스로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기업이 진짜로 어떤 기술적으로 어떤 높은 게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제 컵이 맞나? 어제 제가 들었던 그 기업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가 어제 강의 끝나고 나서 밖에 서서 잠깐 얘기를 상담을 해드렸던 내용인데 우리 그 식음료 양념 있죠. 양념에 이런 거를 공장으로 돌리는데 직원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 당기 순이익이 한 8억에서 15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건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레시피 만드는 어떤 협회 그쪽에서 제가 자문을 했었었고 진짜로 어떤 매운 고추장이라면 양념인데 그거를 개발한 거예요. 그 레시피를.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찍어내니까 100억, 200억씩 매출이 그냥 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챗GPT가 됐건 세상이 그렇게 많이 바뀌어도 이 양념 이거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어제 딱 그 기업이 그건 거예요. 자녀한테 승계를 해줘도 다 자동화가 다 되어 있고요. 직원 몇 명 안 돼도 공장은 다 자동적으로 돌아가니까 뭐 또 새로운 레시피를 또 개발할 수도 있지만 개발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유지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의 어떤 능력을 많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케이스인 거죠. 그런 케이스라고 한다면 이거 해볼 만하죠. 나중에 계속해서 쌓여서 결국에는 가치가 높아져서 상속세 내는이라고 아니면 가압상속 공제를 받더라도 어떤 리스크를 안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거 가는 건 나쁘지 않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얘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아까 얘기 드렸던 창업 증여 특례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의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먹거리,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어떤 사업 부분이 있다면 그게 전체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법인을 통째로 M&A가 어렵다는 이유가 뭐였어요? 좋은 거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숨어있는 리스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내가 뭔지도 모르고 떠안는 게 힘들었죠. 그 리스크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거를 자녀에게 넘기지 말고 진짜 핵심적인 뭔가가 있다라고 하면 자녀가 회사를 하나 창립을 하고 거기에 그 기술을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 회사는 미리 잘 정리를 해간다면 상속세 낼 필요도 없고 자녀는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 자녀가 그걸 창업을 하려면 뭐 돈이 필요하겠죠. 그죠? 근데 세금을 또 많이 떼고 증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창업 증여 특례는 기본적으로 5억을 빼고 50억이니까 그 세금을 거의 10% 구간에서 50억까지 직원들을 또 고용을 갖다가 더 하게 되면 100억까지도 거의 세금 10%면 거의 없는 거거든요. 제가 금융소득 2천만 원만 넘어가도요. 15.4%로 2천만 원 언더에서 끊기잖아요.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소득으로 와서 기본적으로 40%대에 걸려요. 10%면 세금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 정도만 가지고도 자녀에게 창업 자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현재 내가 이 기업을 그냥 나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당장 접을 거 아니니까 이따가 자동으로 넘어갔으면 그냥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다. 정말로 승계를 해주기를 원한다면 사업을 주는 거니까 이렇게 창업 자금 특례를 통해서 사업체를 만들고 내가 그 어떤
아이디어나 아니면 어떤 이런 것들 기술적인 것들을 주고 생산하든 아니면 뭔가 하게 하고 그리고 내 거래처들도 슬 넘겨주면 되겠죠. 일감 몰아주기 개념이죠. 중소기업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고민도 같이 해봐야 된다. 그러면 과연 내 사업이 그냥 있다가 넘겨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하드웨어가 좀 클 수 있죠. 유형자산 같은 게 크면 그냥 이게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넘겨야겠어. 그렇다고 하면 넘기더라도 어떻게 다이어트를 시켜서 진짜로 100억을 넘겼다면 세금을 50억을 냈다면 100억 가치만큼 넘어갔다면 억울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억의 가치가 아니라 10억의 가치가 있는 걸 100억으로 평가받아서 50억의 세금을 낸다는 건 억울한 일이잖아요. 억울하지 않은 정도로 회사를 정말 다이어트를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이어트까지도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알맹이만 빼서 줘야 될 거라면 창업 특례로 해서 넘기고 여기는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다 정리가 안 되고 남은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 남은 부분들을 아주 멋지게 활용할 수 있는 안이 아까 제가 마지막에 4번 안에 돼 있는 걸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어쨌든 고용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보여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뭐 되어 있네요. 두 개 비교를까지 해서 결국에 되어 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업종이 대분류 내 변경 허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승계가 일어나면 원래 조건들이 있었거든요. 원래 중분류, 원래 소분류였어요. 근데 대분류로 바뀌었다라는 건 대분류는 제조업 이런 게 대분류예요. 근데 그 전에 중분류는 제조업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금속 무슨 업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받은 사업이 금속 관련된 뭐 어떤 주요 뭐 이런 업이었는데 내가 다른 사업이 시대적으로는 필요해서 그 사업으로 바꾸면 다시 세금 다 폭탄 맞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대분류죠. 내가 받은 게 금속 관련된 건데 이제는 금속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플라스틱으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제조업에서 제조업 그대로 가는 거죠. 문제될 거 없게끔 바뀌었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중분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 기업이 다른 사업을 확장한다면 그것까지 열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바뀐 내용이 대분류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매력적일 수 있으니까 앞에 부분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창업특례도 여기 제가 뽑아놨네요. 아무튼 더 프린트아웃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창업자금 증여액에서 5억을 빼고 10% 이거만큼이 지금 어쨌든 넘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앞에서 예시로 봤었을 때 가업상속공제는 1조 원 매출 그 다음에 뭐 1,000억 그 언더면 세금 안 내고 넘길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 난 괜찮아 난 지금 1,000억은 안 넘어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진 않더라는 거예요. 이 자산 중에서 사업과 무관된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개인적으로 상속세 다 내야 되는 상황인데 법인에 사업과 무관한 돈이나 뭔가 이런 자산들이 있어요. 부동산도 그냥 임대 주고 있는 이런 어떤 자산이 있어요. 그거를 세금 안 내고 넘길 수 있게끔 해준다? 그러면 누군가가 막 뭐라 그러겠죠? 그쵸? 그거는 빼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을 스프레드해서 거기서 사업 무관 자산들을 볼라내서 그만큼의 금액에 해당되는 것만큼은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사용되는 자산과 사용되지 않는 자산,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 무관 자산 종류는요. 비사업용 토지. 우리가 공장을 짓는데 공장과 관련된 토지가 있는데 실제는 토지를 살 때 한 2,000평을 산 거예요. 나 여기 500평에는 공장을 지었는데 남은 거는 그냥 비어 있죠. 비사업용 토지예요. 또 내가 그냥 건물을 하나 지었어요. 사무실로 쓰려고. 사무실을 1층, 2층 쓰고 위에 있는 층들은 임대주죠. 위에 있는 것도 비사업용 건물이 되는 건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모아서 결국에 한다. 나 가지급금.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쫓아다니는 게 가지급금이에요. 자, 그리고 과다 보유 현금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관련 없는 금융 상품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법인이라는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급여 500만 원씩 갖고 나오면서 세금 적게 내니까 좋아 하고 여기 쌓여 있는 게 다 내 돈인 줄 알았는데 걔가 계속 쌓이면서 결국에는 이 안에 쌓여 있었던 건 거예요. 자산으로 쌓여 있을 건데 상대 밑에는 뭐로 쌓여 있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막 쌓여 있었을 거예요.
결국에 이 이익잉여금이 과다하게 있는데 상대적인 자산들은 사업하고 연관없는 녀석들이 많았겠죠. 이거와 관련돼서는 무조건 다 상속세 내는 거라고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에 종합소득세를 조금씩 내기 위해서 찐바가 났던 녀석은 내가 지금 종합소득세는 조금 내가 지금 바로 뒤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생각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나와도 세금이 높지 않아요. 500만 원씩 갖고 나오면서 쌓였던 거 나는 지금 10%, 20% 세금으로 갖고 나올 수 있는 돈을 거기 놔뒀다가 나중에 50% 세금을 내게 될 거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미리 정리하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또 이게 정리가 되고 실제 사업적으로만 남아있는 것들이 된다면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고 저거 안 받는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그냥 넘어갔을 때 사업용으로 넘긴 거니까 그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억울할 일이 없는 거죠. 자, 그 부분들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무관자산이 지금 봤더니 200억 앞에 예시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봤더니 사업무관자산이 40% 있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16%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실효세율이 나왔어요. 그죠? 그와 해당되는 거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앞에서 지금 설명드렸던 거에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를 잠깐 보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급여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월급 500만 원 갖고 나오는 경우고요. 1,000만 원, 여기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다니시면 500만 원 급여 받으신 대표님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가지급금이 막 쌓여 나간단 말이에요. 가지급금은 연간 인정이자 4.6%로 계속 이자가 붙어서 불어나요. 예, 언젠가 내가 그걸 다 갚아야 되는 돈이거든요. 돈이 없어도 쓴 적이 없어도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이 뭔가 비어있는 녀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못 받은 돈도 있고요. 재고도 어떻게 잃어버리거나 아마 부식돼서 사라진 것들 다 가지급금이에요. 미리 세무적으로 내가 처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그거 너 갖고 나가서 팔았던 거 아니야? 매출채권 너가 여기서 그냥 누락시키고 개인적으로 돈 받아서 쓴 거 아니야? 의심을 받기 때문에 증명해내지 않으면 그거 다 가지급금이에요. 결국은 시간이 지났더니 내가 다 갚아야 되는 돈이 된 거죠. 그죠? 500만 원씩 갖고 나오고 있었는데 갚을 돈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2,000만 원을 갖고 나오면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개인 소득세율은 33.3%에 해당되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법인세율을 뭐 앞에서 아까 9%대 19% 했는데 보통 19%를 가정을 한번 해보면 내가 급여를 2,000만 원이면 연간 2억 4천만 원 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법인에서는 2억 4천만 원을 비용으로 떨죠. 그죠? 그게 이제 송금 산입된다고 해서 비용을 떨잖아요. 그러면 법인세가 줄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 어쨌든 국가에 세금을 얼마를 실질적으로 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개인 소득세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을 냈지만 법인에서는 3천만 원을 아꼈어요. 세금을 덜 냈어요. 그럼 실제적으로 1,000만 원 낸 거죠. 그걸 실효세율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실효세율로 해봤더니 2천만 원을 2억 4천 연봉으로 가져가도 15.9%더라는 거예요. 안 높죠, 생각보다. 높아요? 네, 뺀 거예요. 효과를 고려해서 했더니 15.9%인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소득 관련돼서 2천만 원을 안 넘기려고 별짓을 다 해요. 예, 적금도 1년짜리를 넣으면 매년 돌아오잖아요. 13개월짜리를 하나는 넣고요. 하나는 19개월짜리를 넣고 해서 연간을 막 바꾸려고 하고 어떤 때는 미리 빼고 막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언더를 맞춰서 제가 15.4%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넘어가면 다시 40%대로 바로 가버리니까 그 고민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천만 원까지 그냥 금융소득 들어온 것도 15.4% 받으려고 노력해서 받는 건데 2억 4천만 원을 갖고 나와도요 15.9%면 거의 그냥 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급여를 더 갖고 나와서 지금 당장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지만 법인세도 줄었고 이 행위를 내가 할 수 있는 카드는요 매년 한 장씩 있는 거잖아요. 매년 한 번씩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니까 내 남은 여명이 10년인지 20년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정해져 있죠. 그 기간 중에 내가 이번 1년을 보내면 한 장의 카드를 그냥 버린 게 돼요. 이해되세요? 그게 언젠지 몰라요. 가까울 수도 멀 수도 있지만 그 카드들을 한 장씩 없어지는 건 명확하죠. 그래서 매년 그 카드를 쓰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 그걸 쓰게 되면
내가 지금은 15.9% 세금을 내지만 나중에 50%낼 거를 막은 거니까 35%, 34, 이 정도를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당장에 내가 세금 많이 낸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건 거예요. 뭐 정확한 계산을 해드리는 건 이걸로도 끝나지 않아요. 왜? 종합소득이 근로소득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저도 지금 연말정산을 했지만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보료까지도 지금 저도 추가로 그것도 건보료 내라고 날라왔어요. 뭐 그것도 내야 되겠죠. 다 더 플러스 되기는 하겠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미리 어쨌든 급여를 정상적으로 좀 받아 나가도 실제적인 큰 부담은 없다. 그렇게 되면 법인에서 불필요한 미처분 잉여금이 그래도 적게 쌓일 거다. 적게 쌓인 만큼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다. 지금 미리 내는 세금이 나중에 폭탄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줄여 나가셔야 된다는 거. 또 여기에 더해서 내가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배당까지 받고 또 내 혼자 배당받는 게 아니라 자녀나 배우자까지 해서 배당을 해서라도 남아있는 불필요한 이 어떤 자산들을 줄일 수 있으면 줄겠죠. 나중에 실제적인 넘겨져야 된다. 이 회사를 이제 그만두지 못한다면 넘긴다면 가치 있는 100억짜리가 가서 세금을 얼마 내더라도 실제 가치가 넘어간 거니까 문제될 거 없던 거죠. 실제적인 가치가 넘어갔는데 사업 무관 자산이 없으니까 가업상속 공제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미리 내가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소득도 미리 엑시트. 가지급금이 남아있다면 그걸 갚기 위해서도 미리 엑시트해서 갚아나가는 과정. 이 엑시트 방법 말고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퇴직금이거든요. 퇴직금으로도 갖고 나와서 또 메꾸고 아니면 또 나의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확보하는 거. 회사는 계속 다이어트를 시켜야 되는 거가 맞다라는 건 거죠. 그죠? 그래야만 이 회사가 넘어갔었을 때 세금 부담은 이것 자체는 적고 개인 자산은 개인 자산대로 어쨌든 나에게 쌓여 있다면 그건 그냥 자녀에게 어쨌든 넘어가는 거니까 그걸 계획적으로 넘기느냐 그냥 넘기느냐는 다르지만 어쨌든 계획적으로 넘기기만 한다면 창업자금으로도 50억 100억 줄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요. 요즘 교외로 나가보면 경기도에 큰 빵집들 많죠. 카페들. 다 그거 한 거예요. 창업 자금으로 빵집 만든 거예요. 왜? 특별한 기술이나 사업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부동산을 끼고 할 수 있는 창업 자체가 빵집인 거예요. 커피숍은 안 돼요. 빵집은 돼요. 빵집에서 커피 다 팔잖아요. 그렇게 해서 엄청 많아요. 다녀보면. 제가 상담도 여러 군데 했고요. 자,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는 사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업에 대한 어떤 이렇게 핵심들이 있죠. 그거를 잘 넘겨주시는 걸로 한다면 아주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이게 어떤 사망이라는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발생될 수 있다. 기업에도 대출금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거고 가족에게도 상속세 리스크 관련돼서 다양한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보통은 법인에서 실제는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어떤 보험 이런 것들을 사실은 활용하기도 하죠. 그죠? 왜냐하면 확보해야 되는 돈이 예를 들어 한 20억은 필요하다고 계산이 나왔어요. 당장에 20억을 준비할 수 없죠. 그죠? 그런데 종신보험은 어때요? 바로 한 달치 월급만 그 보험료만 내면 준비가 20억이 바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혹시 사망이 일어나지 않고 지났다. 그러면 내가 그걸로 연금으로 대신 받아다 가도 되고 얼마든지 방법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넣어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보통은요. 어제 아까 그 양념 이야기했던 그 회사 있죠. 주주가 기획재정부가 15%가 있대요. 주주 중에. 뭔 말이에요? 할아버지 때에서 아버지 때로 오면서 기본적으로 물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물납을 한 거죠. 그래서 주식 물납으로 해서 기획재정부가 15% 주식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선삼 대비 법인 이야기가 바로 또 와닿았어요. 왜 그럴까요?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갈 때 있잖아요. 순서가 있어요. 맨 마지막 단계가 그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왜? 비상장 주식은 아까 우리도 비상장 회사는 거래 안 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국가라고 해서 그거 먼저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준다고요. 그쵸? 제일 먼저 뭐 가져가겠어요? 금융자산. 그죠? 이거 먼저 떼가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
떼가고 하다 다 하고 나서 했더니 나중에 고마워요. 제 차를 누가 훔쳐갔네요. 떼고 나서 마지막에 이 주식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 15% 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 때에서 할아버지 때에서 아버지 때로 와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그냥 이 회사만 물려받은 거고 회사의 주식도 15%가 나갔다면 다른 개인 자산 쌓여있던 건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15% 정도였다라고 하면 한 50%가 기준이면 35%에 해당되는 만큼 개인 자산들이 그냥 세금으로 다 끌려갔다는 거죠. 이 아버지는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회사만 물려받은 거고 결국에 부담만 있고 지금도 연부연납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대요. 돈 벌어서 계속 세금 내는 데만 집중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음 승계 지금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러면 벌써 한 20년, 30년 동안 비슷한 거에 물려 있었던 거죠. 다음 자녀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 이바지했고 고용도 창출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줘서 이 사업가이신 우리가 결국에는 내 자녀에게는 결국에는 집만 넘겨주는 상황이 된다고. 개인 재산들을 남겨줄 수도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건 거죠. 계획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뭐 보험 이야기 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요거 하나를 보여드리기 위한 건 거예요. 자, 보세요. 어쨌든 부족한 상속세를 미리 준비해서 같이 준비하지 않으면 방금과 같은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상속세를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준비하는 방법은요. 뭐 현금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죠. 그런데 그걸 당장에 그냥 따로 떼서 만들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종신보험 같은 거 활용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1,000만 원짜리를 월납으로 해서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1,000만 원 있어야 되죠. 지금 현재 있는 돈에서 할 건 아니에요. 왜? 내가 받은 돈으로 먹고 살고 내가 지내는 수준이니까 1,000만 원짜리 가입하려면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내가 갖고 나와야 돼요. 2,000만 원 갖고 나오면서 1,000만 원은 세금 내고 1,000만 원으로 가입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짜리를 가입할 수 있는 거죠. 내 자녀가 1,000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려면요. 내가 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갖고 나오면서 2,000만 원 세금을 내고 2,000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00만 원이 남겠죠. 50% 빼고 그러니까 단순 계산으로 한 거예요. 1,000만 원을 가입하는데 4,00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법인에서 가입을 하면요. 1,000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죠. 근데 나중에 사망보험금이 어쨌든 20억이 들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법인에서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냐? 종신보험은 그 양이 그렇게 시간만 좀 길어지면 많지는 않아요. 왜? 자산으로 다 쌓여 있거든요. 냈던 보험료가 자산으로 계속 차곡차곡 쌓아요. 그러니까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세금을 1,000만 원으로 다 가입할 수 있죠. 내가 하면 2,000만 원, 자녀가 하면 4,000만 원이니까 이 행위 자체 하나만으로도 어쨌든 2분의 1, 4분의 1만큼 줄였죠. 자, 그런데 그 돈은 법인 돈이잖아요.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이 법인을 상속받으면 아까 100억짜리 주식을 상속받았죠. 그 주식을 내가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하면 20억만큼을 회사에다가 팔아요. 이걸 자기 주식 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럼 회사로부터 20억을 갖고 나오죠. 이 행위에서 양도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세금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아, 너무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저랑 한번 또 논의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내가 시가로 해서 상속을 받았죠. 상속받은 상태에서 그거를 거래를 해요. 그럼 시가로 거래하겠죠. 내가 20억에 받은 거를 20억에 파니까 양도세가 없어요. 결국에는 법인에서 이 상속세를 준비해서 쌓아놓으면 결국에는 내 단계, 그 다음 자녀 단계까지 가는 어떤 세금들도 없고 내 개인 소득세에 대한 세금도 없으면서 여기에 증여세도 없으면서도 준비가 가능한 방법인 거예요. 그럼 뭐야? 법인을 다이어트를 막 시키라고 했잖아. 아까 진짜 엑기스, 사업 무관자산 다 없애라 그랬잖아. 자, 없애면서 어디까지 없앨까? 또 다 없애지는 못할 거예요. 그쪽 회사를 유지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는 없죠. 이어지면서 넘어갈 거야. 그럼 법인은 살아있겠죠? 이 법인이 살아있다면 상속세 재원의 전체건 일부를 이 안에서 쌓아가는 구조로 한다라고 하면 사전적인 세금 문제 없으면서 나중에도 세금 문제 없게끔 해서 상속세 준비가 가능하죠. 개인이 상속세 준비하려고 하면
내가 갖고 나오는 소득세 50% 내고 내가 자녀한테 주는 증여세 50% 내는 이 작업들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그걸 없애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요.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을 거다로 한 게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이것도 아이디어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많이 가입하신 경영인 정기보험이라고 있죠. 그거는 우리가 보통 100% 비용 처리로 해서 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해약을 하면 또 다시 그게 입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전체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요. 법인세를. 근데 종신보험은요. 보험이 안에 보장성 보험료가 있고 또 저축성 보험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위험보험료로 분리가 돼 있어요. 위험보험료가 대략 상품마다 좀 다른데 한 20에서 30% 정도의 위험보험료와 나머지는 약간 저축성, 적립금보험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 위험보험료만큼은 비용 처리, 80%만큼은 자산으로 금융자산으로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더니 자산으로 다 쌓여 있고 이 위험보험료 해당되는 것만큼보다 사실 얼만큼 더 들어왔으면 세금 조금 일부 내고 뭐 그만큼 또 안 들어온 상황이고 자산이 더 많이 쌓였으면 세금을 안 내겠죠. 근데 뭐 진짜 한 6개월 내다가 갑자기 사망보험이 들어갔다. 그러면 자산 쌓인 거 위에 있는 20% 해당되는 것만큼에 해당되는 거는 세금을 좀 낼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봤자 전체에 내는 것도 아니고 20%에 대해서 사실은 19% 내는 거니까 4%밖에 안 되죠. 그죠?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는 그냥 좀 이제 해서 땡큐를 하는데 끝내지 않고요. 제가 하나를 더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걸로 보여드릴 건데 컨트롤 L.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 보고서는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재밌는 케이스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주 일요일 날 저희 같이 모이는 멤버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형님이 계세요. 이제 60 이제 하나 되셨 형님이신데 박 사장님이라고 아주 인품이 좋으신 형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하고 다 같이 어울리거든요. 지금도 이제 제가 만나러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녁에 이제 한잔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주 스마트해요. 제가 만난 대표 중에 이만큼 스마트한 분이 없어요. 그리고 아이템이 뭐냐면 인공 대리석 있죠. 그거를 가지고 이 상판 같은 거 만들어서 아파트 이런 데다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아주 크진 않지만 한 50억 정도 선에서 이익률을 꾸준하게 내는 회사라고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까운 분이라고 해서 막 상담해 드릴 수는 없잖아요.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저랑 알고 지낸 지가 8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를 이제 같이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뭐 이제 요즘 뭐 상속 이야기하고 증여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에게 개인적으로 최근에 코인들을 뭐 이렇게 개인 지갑으로 넘겨줬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아까 얘기했던 개인 자산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자산은 이렇게 얘기를 제가 물어봤죠. 자, 물어보고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24년도 결산 아직 안 끝났죠? 했더니 형이 아직 안 끝났대요. 그래서 24년도 예상 매출액은 얼마 정도 돼요라고 했더니 75억 정도 된대요. 원래는 50억이었는데 늘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75억을 집어넣어서 손익계산서를 완성하고 재무상태표를 완성을 해서 보고서를 그 자리에서 만드는데 걸린 시간은 총 1분 30초.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카톡으로 제가 전달해드리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라고 하고 이제 처음 본 거죠. 사실은 저한테 이제 물어볼 일들이 많을 건데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보고서를 여러분들도 경영 의사결정하는 데도 쓰실 수 있고 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리스크 부분을 체킹하기 위한 용도로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봤더니 기본 분석, 재무 분석, 세무 분석, 경영 분석의 리스크 분석, 그 다음에 제한 내용이 있어요. 자, 이 회사 보니까 27억의 미처분 잉여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문을 닫으면요, 10억 정도 세금 무조건 내야 된다. 문을 닫을 수는 없다, 당장. 닫더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자녀한테 넘기진 않을 거라 그랬어요. 넘길 이유도 없고 넘겨서 할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들어왔고 하나는 잘 나가요. 이걸 넘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회사는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50억대에서 75억으로 매출액이 뛰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11억, 작년에는 11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예상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 회사의 지금 50% 주식을 이미 배우자하고 자녀한테 좀 넘겼대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분명히 이게 그 가압승계 뭐 증여 특례 이런 것들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일반 증여를 해서 사전적으로 넘겼을 거거든요. 왜 넘겼을까? 승계할 것도 아닌데. 그죠? 아, 넘겼다면 앞에 있었던 그 돈들을 혼자 갖고 나오지 않고 분산해서 갖고 나오면 또 세금 낮게끔 갖고 나올 수 있죠. 매년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장이었던 게 3장, 4장으로 늘어나게끔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대화를 나눈 건 아니에요. 잠깐 이동하면서 제가 드린 거니까. 오늘 가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자, 그리고 재고자산이 27억 있네요. 이게 하이라이트가 문제 있는 쪽에 자동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재고자산이 27억이 있어요. 제가 그냥 처음에 한두 장 넘기면서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형, 근데 재고자산 27억 이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거의 40% 정도는 없대요. 비일비재해요. 이런 경우는. 제가 상담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27억인데 한 3억, 12억 정도는 재고자산이 없대요. 이거 뭐예요? 가지급금이라니까요. 12억은 무조건 형님이 이 회사에 다시 갚아 넣어야 돼요. 안 갚아 넣으면 어떻게 돼요? 12억에 대해서 상여 처분을 받거든요. 그건 이제 나한테 급여처럼 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12억에 6억만큼 소득세 내야 되죠. 상속세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요거 하나로 그냥 6억 내야 돼요. 미리 무엇인가 세무적으로 인정받을 노력을 지금부터 기울여야 되죠. 증빙이 있을 때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또 매출 채권이 11억이 있어요. 형 진짜 11억 받을 거 있는 건 맞아요? 아니 나 6억 정도밖에 없는데? 그럼 5억은요? 사업 오래 하셨거든요. 그냥 못 받는 돈이 꽤 있잖아요. 여러분들 없어요? 저는 못 받은 돈 꽤 있어요. 주변 지인들한테. 네, 그 돈들이 쌓여서 몇 천만 원은 되거든요. 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죠? 여기도 5억 있는 거 결국에는 상사 채권인데 부실 채권으로 인정 못 받을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5억이죠. 5억에 대해서 내가 소득 처분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죠. 결국에는 재고자산 매출 채권과 관련돼서는 나는 손에 한번 져보지도 못한 걸로 세금만 내야 되는 거죠. 지금만 해도 한 10억 세금 내야 돼요. 그죠? 내가 회사에서 진짜로 갖고 나와서 가지급금으로 썼다면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 그러면 억울한 건 아니잖아요. 답답은 하더라도. 근데 이건 내가 손도 안 댄 건데 그냥 세금 내게끔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도 체킹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경영 내용에 대해서 제가 신호등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빨간불 뜬 거를 좀 보라는 의미인 거고요.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 있는 거 보시고 이런 거 이렇게 빨간불 뜬 거, 이거 회사 생각보다 괜찮네요. 예. 이런 거 보시라고 만들어 놨어요. 신용 등급은 이렇게 BB로 유지되다가 좀 떨어졌고 신용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상향할 수 있도록 결산을 하시면 한두 등급은 높아져요. 신용 등급이 한두 등급 높아진다는 건 은행에서 평가가 좋아지는 거니까 이자율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금융 비용이 줄어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의 의사결정을 하시는데 쓰시라고 만들어놨어요. 기업 가치는 50억 정도 되고 현재 59세네요. 이게 윤석열 님께서 해서 이게 59세인 것 같아요. 분명히 61세라 그랬거든요. 네, 59세예요. 현재는 어쨌든 증여하면 뭐 얼마 되진 않는데 5년이 지나면 11억, 그러니까 이렇게 늘어지고 15년이 되면 이렇게 늘어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 자체의 성장률을 하고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만들어서 미래를 한번 프로젝션 해봤어요. 뭐 다른 어떤 데 가셔서 보면 그냥 뭐 10% 그다음에 뭐 가정치를 갖고 하잖아요. 저는 그 회사의 성장률과 그 회사의 이익률을 가지고 프로젝션을 해놨다라고 보시니까 여러분 각자의 어떤 회사 걸 보실 수 있게끔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회사가 좀 작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빨리 하는 게 나중에 하는 것보다는 세금을 어쨌든 줄어드는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건 바이 건 아니겠어요? 그죠? 회사의 상황도 봐야 되고요. 그죠? 또 가족 관계도 봐야 되고요. 의지도 봐야 되고 나는 이놈 자식한테는 절대 주고 싶지 않다. 이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기업의 시장 가치도 제가 한번 평가를 해놓은 페이지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외감이 아니라서 에바는 지금 오픈이 안 되게끔 되어 있고. 자, 어쨌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비율 분석과 관련돼서 쭉 나와 있어요. 이 회사는 차입금 의존도가 빨간불이고 재고자산 회전율 앞에서 봤었던 거 이런 게 빨간불로 떠 있네요. 그러니까 왜 떠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 ROE, ROE 처리를 통해 가지고 제조원가 분석까지도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미처분 잉여금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배당 가능 이익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대표자 혼자 배당 받았을 때 35%예요. 그런데 10년 분할하면 20%대로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가족 4명으로 하면 14%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자, 10년 동안 제가 볼 때 대표님, 이 형님이 그냥 관리하면 14%로 이 회사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매출 채권하고 재고자산에 대한 건 최대한 어쨌든 해결을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보고 가지금은 드러난 건 없었어요. 있었다면 여기에 자동으로 인정이자 계산과 추가되는 건강보험료 세금 합계까지 나와지게끔 여러분들 건 나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급여, 배당, 급여 정상적으로 만들고요. 배당 또 활용하고요. 퇴직금 또 활용하고 관련돼서 상속세도 어떻게 준비할지를 계획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련된 네, 내용이 너무 많은데요. 아무튼 이건 이제 사전 증여 케이스거든요. 지금 이제 50% 지분을 갖고 있는 거를 어쨌든 일반 증여를 어쨌든 하는 케이스와 8억 정도가 나오네 일반 증여를 하면. 근데 제가 가압승계 아까 증여 특례 얘기 드렸죠. 제가 지금 무사업용 자산으로 90% 잡았었을 때 1억 6천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가압승계 증여 특례로 하게 되면 요 조그만 회사 24억 정도밖에 되는 게 아닌데도 1억 5,900만 원이니까 6억 4천만 원만큼 전략할 수 있죠. 이걸로 끝난 건 아니죠. 나중에 상속세 할 때는 계산하겠지만 이게 증가하지 않는 다음에 이 세금 낸 거 기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때 가서 계산했었을 때도 이걸로 퉁치고 끝날 수도 있어요. 네, 더 위로 세율이 막 높아지지만 않으면 그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62억이네요. 제가 운전자금이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운전자금은 이 사업이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냐? 62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도 아마 해보시면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자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보면 43억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 회사는 지금 회사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 돈들이 다 필요해요. 결국에는 여기서 더 줄일래야 줄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의 상증법상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인 거예요. 하나, 미처분여금을 줄일 수 있다면 노력하고 방법을 연구해서 이익이 너무 컸죠.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마지막 이익, 갑자기 작년도에 75억으로 늘어난 것 때문에 좀 늘어나는데 그 이익을 조금 관리하실 필요가 있죠. 그럼 이익을 어떻게 관리하지? 중간에 뭔가를 끼워 넣으면 되겠다. 그 끼워 넣는 회사를 창업 특례를 통한 자녀 회사를 만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중소기업은 웬만해서 큰 문제 삼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잘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도 결국에 자녀가 고용을 하잖아요. 국가에서는 고용을 만들었고 창출한 기업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거가 아니라고 한다면 때리기는 힘들어요. 중소기업. 그죠?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 되면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질문도 이렇게 해놨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놨다. 이 보고서를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만 필요하시면 아마 무료로 보내드리고 뭐 또 설명이 필요하시면 안내를 해드릴 거는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23년까지 자료는 저희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오픈 안 해주셔도 24년도 매출액이나 아니면 손익계산서까지는 지금 정도면 또 다 나왔을 거거든요. 손익계산서 내용만 알려주셔도 보고서 다시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재무상태표까지 다 나왔다. 그럼 그거 하면 100% 정확하겠죠. 제가 이거 분석도 이렇게 대충 해놓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 회사 전체적인 변동비와 고정비를 다 고려해서 매출액이 변화했었을 때 얼마만큼 변화될 건지를 스프레드로 뿌렸고 그걸 재무상태표로 옮겨놨으니까 정확도는 좀 가까울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중간에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24년도에 또 끼어 있으면 그 변동성이 있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정확하게 분석해서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저는 어쨌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 선상과 기본 법인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이 정책과 특례 활용하되
활용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활용해도 남은 부분에 대한 점검과 미리 준비하고 내가 매년 써야 될 카드를 쓰지 않게 되었을 때 나중에 후폭풍들 결국에는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폭탄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의 어쨌든 삶에 대한 마지막 유산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해서 오늘 강의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힘드신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